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 지식탐구,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민주주의, MC 손민아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환경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전기가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거리 고압 송전에 의존하지 않고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 가까이에서 전기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어떻게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민주주의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실현하는 에너지 자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분산형 에너지망을 구성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여러 지역에서 각 지역의 자연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라 어느 지역이든 그곳에 적합한 방식의 발전소를 세울 수 있으며 단위 면적당 발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여러 곳에 중소규모의 발전단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소비자 근처에서 지역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발전소를 건설하면 대규모 송전으로 인한 송전탑 건설 문제나 송전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 역시 줄어듭니다. 이처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은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과거의 중앙 집중형 에너지가 분산형 에너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동안 중앙 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유지해 왔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에서 1980년대 동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가난에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희생과 부작용이 있더라도 경제를 최대한 빨리 성장시켜서 일단 먹고 살기에 문제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정부나 국민들의 가장 큰 목표였죠. 따라서 다양한 산업은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바탕을 두기보다 엘리트 관료들이 철저하게 계획한 경제 계획에 의존했습니다. 자연히 경제나 사회 전반이 중앙 집중형으로 운영됐으며 경제 활동의 근간인 에너지 정책은 중앙 집중형으로 추진되는 경제 발전 계획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전담기관에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앙 집중형 전력망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큰 힘을 발휘했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개인과 지역의 권한이 커진 지금은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편제성의 문제입니다. 중앙 집중형 발전 방식에서는 소수의 대규모 발전단지에서 대량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대형 발전소의 입지 조건이 냉각수 조달이 쉬운 바닷가로 제한되는 데다 발전소와 같은 산업시설은 주민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 기피시설이라 특정 지역을 발전산업지역으로 키워서 다수의 발전소를 몰아주고 이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관리에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전기를 만드는 곳 따로, 전기를 쓰는 곳 따로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대규모 발전소는 적지 않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거나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발전에 따른 부담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전기는 전국의 대도시나 산업단지에 사용합니다. 다른 도시에서 사용할 전기를 생산하느라 발전단지 인근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규모 발전단지에서 만든 대량의 전기는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335kV 또는 765kV의 고압으로 승합하여 전송합니다. 이렇게 승합된 전기는 매우 위험하므로 인적이 드문 곳에 높은 송전탑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 건 높인 선으로 전송합니다. 그러나 송전탑을 세우려면 부지가 필요하고 안전 문제로 송전탑 주변 일정 구역은 통행이 어려워지기에 송전탑 건설 문제로 지역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두 특정한 장소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전기를 다른 곳으로 대량 전송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분산 전원은 이러한 문제에 좋은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환경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전기가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거리 고압 송전에 의존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고도 필요한 전기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지역에 필요한 전기는 내 지역에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지역 분권의 에너지가 실현되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역의 특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에 꼭 맞는 형태로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어서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로 전력 계획이 이루어지므로 주민들의 의사가 에너지 정책에 잘 반영되고 주민이 발전시설 운영에 참여할 여지도 커집니다. 지역이 다른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민 참여로 실현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망에는 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발전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수익을 독점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 대표적인 형태인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사업은 주민이 발전시설 건설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대규모 중앙 집중식 발전 형식이 전력 사업의 주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전력 사업은 정부나 큰 기업만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입니다. 이러한 인식 탓에 주민이 전력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전력 사업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투자 여력이 부족해 확산이 더딘 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착수한 독일과 덴마크 등의 유럽 선진국에서는 주민 참여형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서양 편서풍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덴마크 미들구른데는 세계적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현재 덴마크에 설치된 풍력 발전 설비의 60% 이상을 5명 혹은 그 이하의 소형 협동조합 회사들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980년대 독일도 덴마크와 유사한 형태의 공동 투자로 민간이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결성한 협동조합에 정부와 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동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는 지역 사회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독일 최초의 시민 풍력 발전소가 설치된 곳인 리프케코우의 성공 사례는 지역 주민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독일 북부의 슐레스비 홀스타인주는 북해를 접하고 있으면서 광활한 농지가 펼쳐져 있어 농업과 목축업이 활발합니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소비량은 많지 않아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에너지 전환 시도가 활발했습니다. 주민들은 1990년대 초부터 풍력 발전의 상업적인 가능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농부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원하고 연방정부는 협동조합 은행을 지원해 농부들의 움직임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1992년 리프케코우 마을에서는 독일 최초로 농부들이 주도해 6.6메가와트 용량의 풍력 발전 터빈 14개를 세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프케코우 마을의 성공 사례는 인근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면서 슐레스비 홀스타인주 곳곳에서 시민 풍력 발전소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주민 참여에 힘입어 현재 슐레스비 홀스타인주는 독일에서도 풍력 발전이 가장 활발한 주가 됐는데요. 풍력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수도 30년 만에 14개에서 10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관련 정책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제도를 운영해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주민 참여제도의 맹점 중 하나였던 초기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주주 프로젝트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주주 프로젝트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 이내, 투자금의 최대 90%까지 장기로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초기 투자 비용을 지원하고 투자 비용은 이후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통해 창출한 수익 등으로 상환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주민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경제적인 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는 경제 생활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여름철 무더위가 심해지고 북극 진동으로 인해 예상하기 어려운 간헐적 한파가 오는 상황에서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기본권의 일부로 보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권의 사전적 의미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본권으로는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이 대표적이고, 개별적 기본권으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권이란 이 같은 기본권의 범주에 필수 공공재인 에너지를 추가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는 전등을 켜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권리,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에너지 기본 권리인 셈입니다. 주민이 에너지 생산과 분배를 직접 결정하면 국가 단위의 정책에서 자칫 간과되기 쉬운 경제선상의 소외계층, 완전히 빈곤층은 아니라서 복지정책의 혜택은 받기 어렵지만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수입이 낮은 소외계층을 더 잘 배려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낮은 소득과 높은 에너지 가격인데, 주민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발전 수익을 얻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면 사회 정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정의가 관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예컨대 화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늘린다고 했을 때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화력 발전소 감축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화력이나 원자력에 기자재를 공급하던 기업들은 거래처를 잃고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일자리로 전환되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잘하던 일을 그만두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부당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때는 이러한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추진 과정에서 누구도 일방적으로 희생되거나 소외당하지 않고 정책의 결실을 누릴 수 있어야 에너지 전환이 정당성을 얻을 것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자신이 일부 희생하더라도 타협점을 찾아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정책 실행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담은 개념이 바로 공정한 전환입니다. 공정한 전환은 2018년 열린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연대와 공정한 전환에 관한 실내지하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유럽 그린딜 추진 과정에서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공정한 전환을 정책 기조의 중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 전환을 그린 뉴딜 계획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정한 전환이 가능하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정책을 실행했을 때 각자에게 득실이 무엇인지 공유해야 합니다. 아무리 정책에 좋은 내용이 담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진 중인 정책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오해한다면 선뜻 정책을 지지하고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진정으로 시민이 동참하는 공정한 전환은 정확한 정보와 이에 기반한 수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협약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의 정보 접근, 교육 훈련,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2월 제출된 미국의 그린 뉴딜 결의안에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과 노동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전환을 실현하려면 정확한 정보와 이를 위한 시민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체험관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서울 노원구에 설치된 친환경 교육 및 체험장, 노원 에코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후위기의 문제점을 익히고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1950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오직 재생에너지만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이 센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합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서울시, 경상남도, 경기 광명시, 충남 당진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각 특성에 맞는 자체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충청남도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 발표에 앞서 2020년 6월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를 목표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사회적 수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석탄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전통적 에너지원을 퇴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실업, 지역 경제 침체 등 사회적 문제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적 프레임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가 강조한 정책 기조는 유럽연합이 공정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로 제안한 공정전환체계와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공정전환체계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활용 방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구직 및 재교육에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전환체계와 같은 기금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민 모두가 주체로 참여하고 소통한다면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로 본 사람 중심 에너지 전환.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 중심이 된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맞게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건설할 때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지역 주민이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게 한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4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말하는데요.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입지 조건이 민감한 데다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의 경관에 큰 영향을 주므로 발전단지가 설치되는 곳의 실제 환경을 세세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기업보다는 지역의 주민들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이 역할을 하는 기구가 민간협의회입니다. 집적화 단지를 설치하려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과 농어민을 포함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간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과 이익 공유 방안, 환경 보호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합니다. 주민 우선 철학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사례에서 잘 나타납니다. 풍력 발전은 가장 경제성이 높은 재생에너지로 손꼽히지만 종종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풍력 터빈의 규모가 크다 보니 멀리서도 눈에 띄어 경관을 크게 바꾸는 데다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소음, 블레이드로 인한 조류 피해, 발전기에서 전력 계통으로 연결하는 송전선의 안정성 문제, 해상풍력의 경우 어족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주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전 사업을 계획하고도 지역 주민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업이 크게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확산의 가장 큰 관건이 소통이라고 강조합니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 발전 사업자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보니 합의에 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원활한 소통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과 부안군 인근 해안에 2.4기가와트 규모로 조성되는 국내 최대의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주민의 동의를 얻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발전단지 계획은 2011년에 이미 수립되어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풍력업계가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난항이 있었죠. 그래서 2017년에야 사업의 첫 단계인 실증단지 건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추진되는 시범단지와 확산단지 건설에 대해서도 주민과 풍력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었는데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면 물고기와 바다 생물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조업 가능한 해역이 좁아진다는 문제가 있었죠. 수산업계는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실제로 바다를 이용하는 어민들과의 협의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발전 사업자는 입지 발굴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까지 모두 사업자의 책임인데 정부의 지원이 미흡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호소했죠. 이에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 특위의 제안으로 전라북도가 주도하여 지역 주민, 정부, 환경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후속 사업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주민과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수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조율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합의에 이르러 업무 협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사업 추진 여부가 민관협의회를 통해 합의에 이른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대표,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조금씩 양보하며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업무 협약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민간협의회를 통한 의견 조율 과정은 집적화단지 제도의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6년 넘게 표류하며 첫 삽을 뜨지 못했던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열쇠는 다름 아닌 주민들과의 소통이었던 것이죠. 서남권 해상풍력처럼 지자체와 정부, 주민과의 소통이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전남 영광군 백숲 하사리 일대에는 여러 개의 풍력발전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영광이 이처럼 풍력발전의 중심지로 변모한 배경에 기업과 지자체, 주민들의 상생 원칙이 있었습니다. 풍력발전 사업 초기 백숲 상사리 주민들은 풍력발전에 대해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마을에 풍력발전기가 대거 들어선다고 하니 지역 주민 중에는 소음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대 여론은 객관적인 소음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풍력발전기의 소음 수준이 기준치 이하에 머무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서로 합의함으로써 해소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영광군은 풍력발전 기업들이 지역민과 상생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내놓음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했는데요. 바로 풍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라 나오는 지원금을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금은 지역민에게 이익이 공유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선순환 구조를 낳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기업들과 백숲 상사리, 하사리 주민들은 2017년 3월 자본금 4억 원으로 주민발전이라는 기업을 설립하고 2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공동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지역 주민 600가구가 나눠 갔는데요. 지역에 환원된 수익을 미천 삼아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을 일궈 주민들이 공유하는 이익을 키운 것입니다. 사업 초기의 반대를 딛고 지역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일궈낸 사례죠. 강원도 영월군에는 영월 에너지 스테이션이라는 태양광 발전단지가 있습니다. 영월군은 이를 발판으로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받을 때만 해도 영월군의 태양광 발전단지는 설립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월은 1970년대까지도 석탄 광산으로 번영하던 곳이었으나 광산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오랜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긴 했지만 영월의 수려한 자연환경이 재발견되면서 관광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영월의 태양광 발전단지는 초반에 논란이 무색하게도 놀라울 정도로 순탄하게 추진돼 2014년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영월군과 주민들이 태양광에 건 기대가 있었습니다. 영월군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태양광 산업을 유치하려 하고 있었는데요. 영월 에너지 스테이션은 당시 동양 최대의 태양광 발전단지로 영월의 새로운 브랜드로 삼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관광만으로는 한계가 보이는 상황에서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을 것이 꼭 필요했죠.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영월군은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데 나섰습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몇몇 주민들은 전자파와 송전탑으로 인한 농축산업 피해를 걱정하기도 하고 사업이 수익성이 분명하지 않다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기업이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간 덕분에 주민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에 찬성했습니다. 영월군은 정부 정책으로 사업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보이자 지역 주민을 대변해 중앙정부로부터 타협안을 이끌어냈습니다. 건설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시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태양광 발전단지의 환경적, 기술적 측면도 차근차근 개선한 결과 영월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 중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쇠락한 폐강촌이라는 아픈 과거를 딛고 미래형 에너지 산업으로 지역색을 바꾼 쾌거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에너지 산업의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 정책은 거대한 발전소와 송전탑으로 대표되는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고 에너지를 발판 삼아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일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정의나 공정과 같은 거창한 말에 굳이 의존하지 않더라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지역 주민이 자신들 스스로의 에너지를 공유하고 나누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